안녕하세요. 당신의 귓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유드 세레미야 지음, 이선민 옮김, 아름다운 사람들이 출판한 내 문제가 아닌데 내가 죽겠습니다 입니다. 임상심리사 겸 심리치료사인 저자가 가족만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한 당신을 위한 생존 심리학이라는 부제로 펴낸 책인데요. 가족 내에서 존재하는 괴롭힘, 실제로 정서적 의존이 심한 가족 한 명의 반복적인 요구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겪는 불안과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니까 무조건 받아주고 참아주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의존적 관계 안에서 양쪽 다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심리학적 문제들을 만나볼 수 있는 책. 내 문제가 아닌데 내가 죽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그 한 명의 가족. 유달리 다른 가족에게 정서적으로 기대고 싶어하고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버림받거나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적절한 거리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며 다른 가족의 보살핌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족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그들을 잃을까봐 두려워요. 혼자서는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어른이 되지 못한 느낌이 들어요. 항상 제 능력이 모자란 것 같아요. 인생에 진전이 없어요. 이들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항시 필요로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늘 그들과 가까이 붙어 있고 싶어 하지요. 부모와 배우자, 친구들은 대체로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최대한 애씁니다. 함께 있어주며 안심시키고 소중하게 대합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털어놓는 고민에 조언을 해주거나 대신 결정을 내려주거나 간호해주거나 필요한 돈을 주는 등 온갖 형태로 돕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정서적 의존이 심한 사람은 스스로의 삶을 자율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결국 또다시 타인에게 기대고 맙니다. 이제는 지쳐버린 어느 아내가 말합니다. 제 남편은 자기 앞가림을 못해요. 항상 어린애처럼 제가 이끌어 주어야 해요. 억압적이면서도 자꾸만 절망하는 엄마에게 질려버린 젊은 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제가 엄마한테서 멀어지려고만 하면 죄책감으로 올가매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요. 혹은 형에게 실망한 남성도 있습니다. 형은 단 한 번도 어른답게 군 적이 없어요. 제가 형을 책임져야 할 것 같아요. 이러한 행동들이 의존성 인격 장애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 문제로 가족을 떠맡게 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분리를 견디지 못하는 배우자, 자신감이 극도로 부족하거나
독립을 거부하는 큰 자녀, 소유욕이 강한 엄마, 불안에 사로잡혀 정서적 고통에 시달리는 형제 등 끊임없이 신경을 쓰며 보살펴야 하는 가족 한 명 없는 집은 보기 드물 정도니까요. 기대는 사람, 기대게 해주는 사람, 상호 의존적 괴롭힘. 의존적 괴롭힘은 형제 자매, 부모 자식, 혹은 부부, 연인, 친구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양자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이지요. 이런 양상의 관계는 불가피하게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둘 사이엔 말다툼과 원망의 감정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수영을 하지 못하는 두 사람이 떠내려 가지 않으려고 물속에서 발버둥 치며 한쪽이 다른 한쪽에 매달리는 상황을 떠올리면 이해가 보다 쉬울 겁니다. 당신이 부모라면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면서 당신에게 이것저것 사먹자고 졸라대는 한없이 길고 지루하기도 한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내 아이가 안전하게 놀고 있는지 걱정하고 잠깐만 눈에 안 보여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고 별일 없이 놀고 있는 아이가 다시 눈에 보이면 안도하는 당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온통 자식 걱정만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 숨막힐 것 같은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나요? 충분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이런 상황 자체는 결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이는 본래 의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을 뿐더러 부모 자식 사이에 적당한 의존적 결합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 불가피하고 당연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정도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과 부모의 세계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긋기 어려워하고 자식도 부모의 연장선상에서 살아가며 그리하여 자식에게 자율적인 생활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부모나 자식이 일방적으로 혹은 서로가 상대방을 해치는 괴롭힘의 상황이 벌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는 부부나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5세로 홀로 자식을 키우는 앙젤리는 20살 아들 위고가 철이 없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것이 불만이다. 아들은 졸업장 하나 없고 번듯한 직장을 구할 마음도 없을 뿐 아니라 온종일 집구석에 틀어박혀 컴퓨터나 온라인 게임만 한다. 한편 앙젤리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카페 종업원으로 일한다. 집에 돌아오면 위고와의 말다툼이 끊이질 않는다. 아들은 옷까지 전자기기 등등 사내라는 것도 모자라 용돈까지 내놓으라고 한다. 앙젤리는 아들이 그럴 때마다 수시로 혼을 내면서도 정작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한다. 정말 하루 종일 빈둥거려요. 모든 걸 제가 다 해주길 바라죠. 용돈도 주고 식사도 차려주고 빨래도 해주고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다 해주면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결국 다 해줘요. 앙젤리는
다림질에, 집안 청소에, 심지어 아들이 개임을 하는 동안 아들의 행정서류 처리까지 혼자 떠안아서 한다. 아들한테 한 소리 하면 도리어 아들은 욕설을 짓거린다. 앙젤린도 같이 욕을 하며 응수하다 보면 결국 폭력이 오가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앙젤린은 자기 인생이 정말 기구하다며 한탄한다. 그녀는 급작스레 남편과 헤어진 뒤 홀로 4살짜리 아들을 키우게 되었고 아들은 그 뒤로 아빠를 만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외로움과 힘겹게 맞서 싸워야만 했다. 그녀 스스로도 아들에게 매달렸음을 인정한다. 그녀의 고백에 따르면 그녀는 아들과 줄곧 의존적 관계를 맺어왔다. 그렇다 보니 아들의 요구에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었고 아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사주었다. 심지어 밤마다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으면 대신 숙제를 해주기까지 했다. 아들의 수업 내용을 제가 달달 외울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제가 학창 시절에 못했던 공부를 만회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아들은 앙젤린과 마찬가지로 16살에 학교를 그만두기에 이르렀다. 20살이 된 지금 아무런 자격증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이 지내고 있다. 이러한 상호 의존적 괴롭힘은 두 사람 모두가 은연중에 둘 사이에 분명한 경계나 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숨기는 것도 없고 전혀 거르지 않은 채 서로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죠.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 곧 스스로도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게다가 이런 경우 상대방은 내가 아닌 타인이 아니라 그저 모호하고 불명확한 공동의 나의 연장선인 셈이죠. 앙젤린이 말하기를 그녀 집에 있는 문들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사생활이 없는 것이죠. 아들은 엄마가 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언제든 보고 들을 수 있고 엄마도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수 있죠. 아들은 엄마가 겪는 돈 문제, 일 문제 등등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앙젤린도 자신이 아들의 사생활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멀어지거나 심지어 언젠가 제 곁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면 불안해요. 제 생각엔 아들도 엄마라는 끈을 놓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앙젤린이 아들을 남편 대신으로 취급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 새 삶을 시작할 마음이 없고 아들을 자기라고 부르고 아들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자 유일한 사랑이라고 말하니까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녀는 아들을 부모화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자기 자신 위에 우뚝 서서 자신을 지배하고 자기 대신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모 같은 인물로 여기는 것이죠. 실제로 그녀는 아들 때문에 여자로서의 삶을 다시 살지 못하고 아들 때문에 사회생활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 덕분에 사랑받는 느낌이 들고
아들 덕분에 외롭지 않고 아들 덕분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상호 의존적인 괴롭힘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상대방을 내가 나의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괴로움의 근원으로 여기면서도 동시에 그 상대방을 나를 사랑하고 책임져 줄 괴로움을 치유할 수단으로 생각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선 아들 위고도 정서적 의존의 정도가 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는 어떻게든 엄마 품 안에 머물려고 하며 더욱이 자립심을 키울 마음도 없습니다. 게다가 아직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본 적도 없지요. 그는 자신을 형편없고 능력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는 약간의 정서적 일탈만 겪어도 불편한 느낌이 든다고 고백합니다. 엄마가 자기가 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편한 감정은 훨씬 커지고요.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사는 건 가족에 대한 충성심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는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게다가 의존적 관계를 끊고 집을 떠나 스스로 인생을 꾸려나가는 실존적 상황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직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일을 헤쳐나가야 하니까요. 정서적 의존의 대가는 매우 큽니다. 가족에게서의 독립을 거부하는 정서적 의존이 심한 성인은 자신이 형편없고 쓸모없으며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느낌에 괴로울 때가 많죠. 누군가와의 정서적 의존 관계는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의 부모가 아니야. 배우자지. 애정 관계에서의 의존적 괴롭힘. 현재 38세인 아드리아나는 18년 전에 자신보다 1살 연상인 스테판을 만났다. 열렬히 사랑했던 둘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다. 아드리아나는 발음 교정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개인 사무실을 열었다. 스테판 역시 몇 년 동안 배관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독립해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 둘은 2명의 아이를 낳았고 두 아이는 현재 9살, 7살이다. 아드리아나의 말에 따르면 대략 10여 년 전부터 스테판은 되는 대로 살면서 점점 아빠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기 시작했다. 요즘도 스테판은 영업을 등한시하며 의뢰가 들어오는 일들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하는 상황이다. 한 번은 아프다고 하고 또 언제는 일하러 갈 거라더니 실제로는 집에 죽치고 있더라고요. 또 어떨 땐 작업 시작일을 계속 늦추거나 계약이 유보됐다고 하고 말이죠. 스테판의 수입이 변변치 않아서 아드리아나는 어쩔 수 없이 일을 더 많이 해야만 했다. 집세와 생활비를 책임지는 것도 모자라 이런저런 집안일까지 전부 그녀의 몫일 때가 대부분이다. 아이들 돌보는 일도 온전히 그녀의 몫이다. 그동안 스테판은 비디오 게임에 빠져 있거나 오토바이를 타러 밖에 나가 있다. 아드리아나는 집에 남편이 아니라 애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라며 한숨을 짓는다.
아드리아나에게 어째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상황을 참고 지냈냐고 묻자 결혼하고 첫 몇 년간은 지금과 같은 강한 사람의 역할이 싫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두 사람의 관계에서 쓸모있고 강인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상황이 마음에 들었죠. 저는 어떤 일을 장악하고 결정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젠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스테판의 시선에서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의 관점은 아드리아나의 관점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제가 가끔 돈을 잘 벌지 못할 때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아내는 제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과장해서 말해요. 오히려 아내는 자기가 스스로 과도하게 무언가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내는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일뿐이에요. 집안일은 물론이고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하고 사사건건 지시하는 걸 좋아해요. 애들 숙제 좀 봐줘. 이것 좀 정리해. 이것 좀 고쳐봐. 아내는 정말 한시도 가만히 있질 못해요. 처음 만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내가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고 저는 그냥 따랐어요. 그렇게 해야 두 사람 모두 편했으니까요.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까진 두 사람의 관계가 의존적이긴 해도 어쨌든 상대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었죠. 두 사람 중 어느 쪽도 상대방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한쪽은 늘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의지하고 싶고 다른 한쪽은 상대방을 이끌어 주려는 욕구가 어느 정도 서로 조화를 이루었으니까요. 달리 말하자면 각자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드리아나는 강한 독점욕과 자기 주도적인 가게 운영, 일종의 희생 정신을 바탕으로 생활을 책임지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반면 스테판은 누군가에 순종하고 의존하길 선호하는 성향을 바탕으로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어떤 일에도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 삶의 안정감을 찾았던 겁니다. 결국 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불안을 부정하기에 이르렀고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질문도 던질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요컨대 상호적 괴롭힘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는 아드리아나와 스테판이 평생을 각자의 부모의 말을 순순히 따르고 좇으며 부모와 순종과 복종의 관계를 맺어온 사실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아드리아나는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면서도 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친정 엄마의 지지를 얻어야만 하지요. 스테판 역시 항상 자기 엄마의 의견을 따르고 수시로 엄마와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자식이 생기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드리아나와 스테판이 취한 생활 방식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루다가 갑자기 대립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하는 존재로 다가온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모든 의존적 관계가 이제는 아이들을 거쳐 성립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아드리아나와 스테판이 자신의 충성심을 우선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대상이 이제는 아이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관계적 부분이나 애착의 요소에 변화가 일어나자 두 사람 모두 점점 상대방이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충성심을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비롯된 불안감이 두 사람을 서로 멀어지게 하고 대신 상대에게 기대려는 정서적 욕구가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드리아나는 스테판을 부모화하려고 애쓰며 남편에게 아이들을 위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요구하고 아이들을 매개로 남편이 자신에게도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도록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사를 책임지고 조정하는 입장에서 자신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남편은 자신이 명령하는 것들을 의무로 실행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스테판의 입장도 똑같다는 점입니다. 스테판 역시 아드리아나를 부모화하려 애썼습니다. 아이들의 잘못을 눈감아주거나 아이들을 지나치게 방임하는 방식을 통해 권위 있는 아버지가 되기보다 친구 같은 아빠가 되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커리어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가정의 돈 문제를 등한시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상호 의존적 괴롭힘의 상황에 빠진 것이죠. 이로 인해 정서적 의존도가 높은 두 어른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드리아나와 스테판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딱 일주일 동안 아드리아나는 집안일을 맡아서 하거나 사무실에서 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스테판이 알아서 가족들을 돌보고 아이들 숙제도 봐주며 장 보는 일도 하도록 했습니다. 아드리아나는 실험이 이루어지는 일주일 내내 소파에 입을 꾹 다물고 앉아 발을 동동 굴리며 자신이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못하는 모든 일, 즉 사무실 일, 집안일, 아이들과 남편 감시 등등을 마음속으로만 줄기차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한편 평소보다 자신이 맡아서 관리해야 하는 일이 훨씬 많아진 스테판은 홀로 유유자적하게 보내던 자기만의 시간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눈에 띌 정도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말다툼을 벌이는 순간들이 사라졌죠. 어떻게 된 걸까요? 아드리아나와 스테판은 상대방에게 의존적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를 버리고 자신의 제대로 된 책임을 수행하자 정서적 고통이 사그라지고 관계가 편안해진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한 겁니다. 그렇다면 아드리아나와 스테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존적 욕구를 포기한 걸까요? 어떤 실존적 책임을 수행한 걸까요? 아드리아나는 하루 종일 그저 바쁘게 지내던 일상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고 대신 자신의 존재 혹은 삶과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남편, 자식, 일과 관련된 일상에만 얽매이며 정작 항상 자신을 잊으려고 애썼거든요. 실제로 직업상 책임과 가족을 돌보는 의무 안에서만 자신이 할 일을 찾다 보니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선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았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게 된 것이죠. 한편 스테판은
무기력한 생활에서 벗어나 매사에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해보기로 했습니다. 집안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까지도 말입니다. 이를 통해 스테판 역시 삶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하게 되었죠.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려면 자기 자신을 더 적극적이고 독립적이며 책임감 있는 존재로 여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대방을 부모화하거나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충성심을 증명해 보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줄어들면서 아드리아나와 스테판의 관계도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하고 싶다는 애정어린 진심이니까요. 내 인생은 헛돌기만 해. 의존적 어른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사회 안에서 특정한 자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스스로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간에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가족을 비롯해 학교, 친구들 무리, 사회가 부여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차지하는 다양한 지위가 합쳐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를 바탕으로 자기를 인정하고 위치를 찾아가지요. 우선 주변 상황에 따라 자리가 주어지고 나면 각자가 그 자리에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를 개발하면서 그 자리가 자신에게 맞는 진짜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적임인 자리를 맡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형편에 맞는 일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인맥도 쌓고 개인적인 주요 관심사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인생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존적 어른은 앞서 말한 것들 중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잡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매사에 의욕도 없고 심지어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금방 실증을 내죠. 또한 다른 사람들은 앞서 나가는 반면 자신의 인생은 제자리에서 헛돌고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자신이 쓸모없다는 느낌. 실존적 관점에 따르면 의존적 어른이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기회가 없거나 그러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이들은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자리가 어디이든 간에 모두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려고 애쓰죠. 이미 그렇게 정해진 것처럼 스스로가 쓸데없는 존재이며 보잘것없으며 유약하다고 느끼고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들이 공공장소에 있을 때 항상 다른 사람의 뒤로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먼저 지나가도록 하거나 자기가 나서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대체로 이들은 일상에서 자신의 존재가 부각되는 것을 거부하고 애써 외진 곳을 찾는가 하면 뒤로 물러나 있거나 누군가 자신의 몸을 숨길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들은 간단한 전화통화도 큰맘 먹고 해야 합니다. 자신이 일을 그르칠 것 같은 느낌.
말을 버벅대거나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하니까요. 의존적 어른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자리를 침범하게 됩니다. 의존적 어른은 자신은 영원한 손님으로 머물며 기다림과 규칙, 특히 타인의 의지에 순응해야 할 것만 같다고 느낍니다. 자발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의 타인과 직접적인 관계 맺기는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전개됩니다. 불안함, 우유부단함, 만일에 대비해 이야깃거리와 취할 제스처를 미리 준비하기, 이를 그르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상대방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을 느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그것이죠. 요컨대 의존적 어른은 마치 어른들 세계에서 어른으로 인정받고 싶긴 하지만 스스로 역부족임을 느끼는 아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태도는 유년기 및 청소년기 동안 겪은 가정 환경에서 일부 기인합니다. 어린 시절에 가족 내 자신의 자리에 대한 안정감이나 혹은 가족 사이의 친밀함이 매우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자신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신을 내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권위적이고 엄격하거나 억압적인 부모의 기대에 순응해야 하다 보니 자신의 잠재성과 인격을 발달시킬 수 없었죠. 결국 다른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짜 인격을 형성하려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들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대가로 말이죠. 어차피 못할 텐데요.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공식적으로 성인이 되고 나면 사람은 속된 말로 밥값을 해야 합니다. 주어진 의무와 기대, 책임 등에 대처할 줄 알아야 하지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증언을 고려해 위의 비유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인의 능력입니다. 각자가 주체적인 표상을 띠고 이를 통해 스스로 성숙한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어른의 능력 말입니다. 의존적 어른의 눈에는 나머지 다른 어른들은 항상 좀 더 어른스럽게 보입니다. 좀 더 남성스럽게 혹은 좀 더 여성스럽게 보이죠. 의존적 어른은 항상 스스로가 다소 어린애 같다고 느낍니다. 사실은 의존적 어른은 오래전부터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유지할 때 반사적으로 스스로를 열등한 위치에 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의존적 어른은 다른 사람을 일단 자신보다 어른스럽고 성숙한 사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든 지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스스럼 없이 상대방의 말에 복종하고 따르며 자신을 숨기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있을 자리를 대신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까지 타인에게 맡겨버립니다. 의존적 어른은 다른 사람들이 이 같은 방식을 취하도록 떠밀기 위해 항상 필요 이상으로 고마워하거나 친절하고 정중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끊임없이 미안해하며
수시로 지나친 저자세로 호의와 예의를 드러냅니다. 의존작 어른은 이러한 수동적이고 자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나오는 태도로 인해 결코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삶을 회피하고 맙니다. 삶과 마주할 때 느끼는 무력감. 그래서 의존작 어른은 삶의 굴곡과 마주하면 자신의 무력감을 강렬하게 드러냅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자신이 달성할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어차피 해내지 못할 걸 알기에 애초에 시도하지 않아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한테 책임이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인생은 이미 결정된 것이라서 제 의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현실을 견뎌내려면 기본적으로 순종하고 감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존작 어른은 이 같은 입장을 부인하며 자신이 어떠한 외부적인 힘에 의해 완전히 결정지어진다는 믿음을 펼치죠. 이렇게 해서 유전, 역사, 교육, 사회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결정론 뒤에 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쉽게 확신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들을 포기하다 보면 자연스레 스스로를 세상 모든 것과 모든 이들에게 의존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죠. 많은 실존주의 심리학자가 말했듯 그들은 스스로를 인생의 무고한 희생자처럼 여깁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그저 따를 수밖에 없으니 희생자인 것이죠. 한편 자신은 그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았으니 책임질 부분이 조금도 없다는 점에서 무고하다는 것이고요. 결국 의존적 어른에게 인생이란 부당함 혹은 불행하거나 불공평한 우연이 길게 이어지는 상황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는 듯 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도 수동적인 이들에겐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이 애초부터 쉽지 않기 때문에 애정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지요. 또한 자신이 직업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를 운명적 시련과 동료들의 인색함에서 찾으려 합니다. 이 밖에 다른 시련은 그 원인을 운이 없는 상황이나 가정환경, 태어난 띠, 운명, 신의 의지에서 찾지요. 결국 그들은 스스로의 삶을 거의 불운의 연속 정도로 치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책임 부정이 실존적 불안과 마주했을 때 어느 정도 보호받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불평과 고통을 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뉴 고르기를 거부해 놓고서 자기 앞에 놓인 음식에 대해 불평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게다가 의존적 어른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 혹은 심지어 신, 우연, 행운, 우주, 영혼, 수호천사와 같은 초자연적인 힘에 기대어 자신이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 방해하기. 지식 거부. 빅토리아는 아주 쾌활한
64세의 중년 부인이다. 그녀는 도대체 왜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이 영어를 익히지 못하는지를 모르겠다고 했다.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영국에서 반년을 지내다가 돌아온 상황이었다. 영국에서 완벽한 현지 생활을 했지만 언어는 조금도 늘지 않았다. 영국에서 지낸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만큼 그녀가 느끼는 당황스러움은 더욱 컸다. 그녀는 이처럼 계속해서 영어를 익히지 못하는 원인이 노화로 인한 뇌 기능 저하 혹은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질환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걱정은 검진을 받고 나서 일순간 해소되었다. 검사 결과 그녀의 인지 능력과 기억력은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어째서 영어를 익히는 것이 이토록 힘든 걸까? 빅토리아는 내게 자기가 이탈리아 출신이라고 말했다. 젊었을 때 프랑스인 외교관을 만나 결혼하고 나서 남편을 따라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며 생활했다. 바깥 일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집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는 일에만 매진했다. 그녀는 수십 년간 만찬을 준비하거나 손님 접대 자리를 마련했고 집안일과 자식들의 건강을 돌보는데 신경을 썼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머무르는 나라의 언어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단어 몇 개만 쓸 줄 알았고 나머지는 그냥 웃음으로 무마했죠. 제가 어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프랑스인이거나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다 프랑스어를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면 주로 남편만 이야기하는 시기였죠. 빅토리아는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고 말했다. 젊은 시절 품었던 야심과 예술을 향한 취향, 예술가의 길을 걷고자 했던 꿈을 모두 포기해야만 했는데도 말이다. 그녀는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생활을 택했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그저 항상 남편의 그늘 아래에서 조연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정말로 안락한 생활을 누렸다. 남편이 모든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척척 내린 덕분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단 하나,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부족했다. 그건 바로 독립심이다. 예술가의 길을 포기했어요. 그 길을 걷는 게 너무 걱정스러웠거든요. 결국 저는 남편 뒤에 완벽히 숨은 채 안락함을 선택했죠. 자유롭지 못했고 밝게 지내지도 못했지만 확실히 편안하게 지냈어요. 빅토리아는 남편의 주도권에 갇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책임져 본 일이 한 번도 없다. 일종의 존재적 안일함 안에서 살았던 것이다. 지나가는 세월이나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금전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별 걱정 없이 말이다. 적어도 자식들이 커서 독립할 때까지는 그러했다. 그런데 빅토리아는 자식들이 자기 품을 떠나고 나자 끊임없이 남편만 바라보고 있는 기존의 생활에서 빠져나와 자유를 찾고 싶었다. 예술 쪽 일을 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고 지금이라도 영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미술관 큐레이터 일을 하고 싶었지만 금세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빅토리아의 심리적 갈등이 두 가지 가능성 사이에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남편의 아이로 머무르며 안전한 생활을 추구하는 대신 자기 개발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행동하고 성장하며 충분히 자유롭게 자기를 실현하는 대신 아주 오랫동안 부정했던 실존적 불안과 맞닥뜨릴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죠. 빅토리아가 영어를 익히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기술 거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려면 지식을 포기하는 것만으론 충분치 않죠. 기술 또한 배척해야만 합니다. 사실 일상 속에서 필요한 기술을 다루기 어려워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흔한 모습이긴 합니다. 집안의 손불꽃을 고치거나 요리를 하거나 행정 업무 처리를 할 때 잘 되지 않는다고 투덜거린 적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테니까요. 심지어 이런 분야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타고난 것이고 원치 않게 갖게 된 개인적 특성이라고 단정 짓기까지 하지요. 어쩔 수가 없어.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전혀 관심 없어. 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스스로 방법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사람에겐 이처럼 약한 모습을 보이는 기술 분야가 한정적입니다. 반면 의존적 어른들에겐 이런 분야가 끝이 없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이 의존적 어른의 행정서류 처리, 컴퓨터 및 휴대폰 고장, 배관 문제 등 생활 속 문제 해결에 시도 때도 없이 관여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의 개인 비서가 된 듯한 기분이 들 정도죠. 의존적 어른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또 다른 특성은 바로 방향 감각 부재입니다. 그래서 의존적 어른은 자신이 어디론가 갈 때마다 주변 가족들에게 함께 가자고 강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방향 감각을 키우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길을 미리 확인하지도 않고 이정표를 기억해 두지도 않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의존적 어른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잠재워 자신이 해야 하는 최소한의 역할도 거부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존적 어른들은 아주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의존적 어른들은 지식과 기술 그 자체가 싫어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알므로 해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할 수도 있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불안 이기기. 상담치료 과정 중에는 내담자에게 근본적인 질문 3가지를 꾸준히 하게 됩니다. 기분이 어떤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카멜리아는 이 질문들에 명확히 대답하게 되면서 자신의 오래된 욕구들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촬영, 글쓰기, 과거 조산사로 일했던 시간 등
그동안 자신이 점점 포기했던 욕구들을 말입니다. 낡은 상자에서 예전에 쓰던 카메라를 다시 꺼내 근처 공원으로 나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과학 관련 잡지, 그 중에서도 특히 의학 잡지를 다시 읽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날 자신이 느낀 여러 가지 인상과 느낌을 일지처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금세 카메라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다는 둥, 글을 읽는 게 너무 피곤하다는 둥, 그날 있었던 일을 일일이 기억해서 글로 쓰기가 힘들다는 둥,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녀는 누군가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야만 했죠. 전형적인 의존적 어른의 행동 거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주어진 상황에 직면해서 행동함과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받아들임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경험하는 순간 의존적 내담자는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의존적 관계에 매달리던 예전의 반사적 행동들이 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카멜리아는 장 보는 일도 두렵고 잔돈을 제대로 내지 못할까봐 두렵고 사진을 예쁘게 못 찍을까봐 두렵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렵고 또 밖에 나섰다가 길을 잃을까봐 두려운 것이죠. 저는 지금 분명히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두려움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외부 대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식별이 가능한 무언가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죠. 개, 밀폐된 공간, 질병, 즉 우리가 맞서거나 도망칠 수 있는 무언가 말입니다. 반면 불안은 어떤 명확한 대상이나 위협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불안에 빠진다는 건 사르트르가 지적한 대로 자기 자신 그리고 존재에 대한 책임감 혹은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실존적 문제와 마주했을 때 올라오는 불편한 감정만을 알아채고 정작 그 불안감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선 결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편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자신의 두려움과 제대로 맞선다는 것은 이러한 질문에 직접적인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불안이 설 자리가 없지요. 여기에서 자신의 두려움과 더욱더 맞설수록 불안감이 줄어든다라는 실존주의 상담치료 원칙이 잘 드러납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제대로 맞선다는 건 충분히 의식을 연 채로 자신이 취약한 부분을 느끼고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항상 어느 정도의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명확하고도 두려운 사실을 직시한다는 것이며 끝으로 이 세상에 모든 시련을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음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의존적 내담자와 마찬가지로 카멜리아가 자신의 상처받기 쉬운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엄청난 도전이 아니라 언뜻 보기에 보잘것없는 소소한 행위였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선택하기, 아니라고 과감히 말하기,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 실수와 실패를 무릅쓰기 등이죠.
고립에 대한 두려움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점심 혹은 저녁 먹기, 혼자 영화 보러 가기 같은 일들을 과감히 시도해 보는 것이죠. 평범하고 소소해 보이는 이러한 여러 훈련을 시도해 보기만 해도 즉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 내담자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게 되면 의존, 자폐, 무기력 등의 불안정한 심리적 방어 기제는 사실상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담자의 내면을 말 그대로 갉아먹으며 장애를 유발하는 주범은 다름 아닌 이러한 심리적 방어 그 자체입니다. 비유하자면 바깥에 나가도 조금만 조심하면 별일 없다는 것을 알고 나면 더 이상 영원히 벙커에 틀어박혀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상황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불안정한 심리적 방어 기제가 근본적으로 수정되면서 보다 유연하고 현실에 적합한 방어 기제가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가족만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한 당신을 위한 생존 심리학. 내 문제가 아닌데 내가 죽겠습니다 였습니다. 의존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특히 가족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보호받고 싶어 합니다. 성장과 책임을 두려워하는 이들과 또 매달리는 그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가족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어려운데요. 의외로 아주 소소한 훈련부터 시작해 마음을 단련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도와준다면 평생 풀기 어려울 것 같은 문제들도 하나씩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라서 힘들었지만 가족이니까 함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의 귓가에였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